폴리뉴스의 경제산업국장 방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진우입니다. 예. 지금 올해 지난 23일에 4분기 정기요금이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전이 재무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하반기에 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전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요번에 4분기 이제 동결됐는데, 워낙 국민들의 진짜 생활이 힘드니까 동결했지, 한전 사정으로 보면 사실 조금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한전이 이제 자회사를 다 포함한 기준으로 보면 부채가 200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전 단독으로만 보면 한 120조 조금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투자들이 있는데, 그런 투자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전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요금은,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는 조금, 현실화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서 힘든데, 국가가 조금 더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걸 더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근데 이제 부자 감세나 이런 걸로 해서 갈수록 고가를 지금 줄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어진 이런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좀 요금 인상을 좀 더 더디게 가는 게 좋겠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좀 적절한 시점이 오면, 한전 요금은 적절한 시점이 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그래도 그 시점에는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 시점이 언젠가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국민들은 사실 이제 요금 인상 이야기만 나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기로는 국민들이 예를 들면 이제 5원을 올렸다. 그러면 그 5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 3, 4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1, 2원을 국민이 부담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올려야지. 올려서 그걸 그대로 국민들께 그대로 부담하세요.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국민들의 삶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정 운영을 부자 감세를 최대한 줄이고 국가 세수를 제대로 해낸 다음에 저는 요금을 올리는 게 맞다. 과연 이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용인에 이제 500조 원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업단지를 지금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또 전기가 엄청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현재 송전망으로는 사실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논이고,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전의 재정적인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송전도 구축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이걸 좀 풀어가 나가야 될까요? 첫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우리가 지금 전기 기본 계획을 2년마다 세워서 앞으로 전기가 얼마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또 어디 지역에서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해서, 이 전기 기본 계획이 끝나고 나면 전력망 계획이라든가 또는 송변전 관련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용인 지역에 500조 이상 돼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면, 거기에 가장 기본이 반도체는 3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정말로 좋은 전기가 필요하고요,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물과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기는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 가져오는 것에 대한 예측을 못하고 있었다. 아무리 이게 투자 결정이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꽤 기간이 걸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한전이 이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게 들어가는 돈을 보면 망에 투자하는 게 5조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 10조를 넣으면 거의 다 할 수 있는 이런 규모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정부가 신호를 잘못 준 것이다. 왜냐하면 적자가 나고 있는 한전으로서는 투자하는 데서 주춤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산업부가 지금 투자할 때다, 또는 대통령실이 지금 투자할 때니까 해라, 이렇게 하고 언젠가 그 부족한 부분은
채권 발행을 해서 자금을 마련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을 하든 또는 요금을 현실화시키든 해서 그걸 하는데 이 투자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됐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아쉬운 거고요.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력망에서 10기가와트면 온전히 10개가 필요한데 온전 10개가 들어오는 망을 구축을 하려면 아마도 이 전력망 새로 해서 개통이 되는 데까지 12년, 13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언제 합니까? 그래서 이제 다급해지니까, 부근에다가 LNG 발전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LNG 발전소는 태양광보다도 훨씬 더 비싼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태양광이 예를 들어서 한 115원이다. 그러면 아마 LNG는 한 165원 거의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거를 다급하니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비싼 전기로 반도체를 만들어내면 우리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비용이 그대로 전가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런 수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서 저도 지금 전력망을 빨리 하자는 전력망 특별법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특별법을 하더라도 저희 보면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송전솔로 구축을 하다 보면 결국 또 지역을 지나다 보면 그렇습니다. 또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고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만약에 모든 어떤 인허가 절차도 빨리 하고 저희가 이제 전력망 특별법을 내놓은 다음에 또 국가가 나서서 어떤 국무총리실 산하에다 그 전력망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해도 줄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면 1년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그걸 안 하니만 못한 이런 기간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더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면 그 전력망을 이렇게 구축하는 구간을 아주 세분화해서 동시에 착공해서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은 좀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방법 써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용인에 이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수도권 중심의 개발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과밀화 대책을 계속 세워왔는데 지금 이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예로 지금 또다시 수도권을 과밀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전기가 지금 남아 돌고 있는 전남으로 온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남아도는 전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알리백이라는 요구에 광주 전남 지역은 또 전북 지역 또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전기는 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해상 풍력을 포함해서 32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10기가와트의 3배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추가로 더 내주면 그게 40, 50기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남아도는 지역에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전기가 없는 수도권에 세우다 보니까 생긴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 6월부터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분산에너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과연 용인에 굳이 여기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새만금이라든가 또는 전남에 정말 넓은 땅들이 많은데 그곳에 얼마인지 땅 줄 수 있거든요. 그곳에 만약에 클러스터를 만들면 이게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답을 못 찾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사고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그러면 어떻게 전남까지 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미국에 가서 허벌판에 워싱턴이라든가 LA 가까이 있지 않은 전혀 다른 곳에 잘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얼마든지 인력을 충원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쉽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좋은 해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현실적 해법입니다. 이제 방금 그것도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산업부가 호남 지역에 더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시설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되게 반발이 심한데
국가적인 관점에서 이게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거기 제한을 건 건데 또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대로 또 불만이 생기고 이 두 가지를 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금 용인의 네. 전기가 지금 10기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는 전남에서 전남 광주에서 용인까지 가는 이 망이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망으로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뭐 4.3기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망이 작은 거지. 그리고 투자를 안 한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32기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생산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러면 어마어마한 전력망을 지금 깔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얼마나 폭력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냐면, 광주, 전남, 전북, 그 다음에 제주 지역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지난 8월 31일부터, 뭐, 흔히 이제 9월 1일부터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생산하지 마라.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왜 안 내주냐? 이걸 하더라도 전기가 수도권으로 와서 써야 되는데, 길이 없다. 예. 이렇게 해서 그냥 허가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냐? 7년 4개월입니다. 근데 7년 4개월 동안 되고 32년부터는 가능하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32기가를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까? 또 우리의 어떤 생각이 바뀌어서 이 광주 전남 지역으로 모든 그러면 내려오도록 정부 정책이 바뀌어줄까? 이런 의문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느닷없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고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생산을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는 다른 의도와 음모가 있다. 아무리 전력망이 포화 상태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 이에 어떤 다른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원전 그 확대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예,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정기 기본 계획을 2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데 2년 전에 세운 것과 올해 세우려고 하는 것 사이에서 원전의 비중을 보면 조금 더 원전이 줄어들었어요. 뭐 0. 몇 프로 줄어들었는데 재생에너지를 보면 재생에너지는 예를 들면 26% 똑같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계속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리고 있는 게 뭐냐면 LNG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는 뭐냐면 갔다가 예를 들면 필요한 곳 바로 옆에다가 LNG 공장을 세워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 비싸고 그리고 또 탄소 배출도 많은 LNG를 그냥 옆에 갖다가 세우면서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구상에서 보면 원전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영광에 있는 원전을 한빛 원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1기가 지금 내년이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기는 내명년이면 문을 닫아야 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두 개의 문을 닫으면 재생에너지를 또 생산할 수 있는 게 약 2기가 정도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원전 2개가 문을 닫으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전을 지금 연한이 다 된 원전을 계속 쓰기 위해서 지금 계속 주민공청회를 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대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물량이 많을수록 원전 문을 닫아야 된다는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끊어놓고 재생에너지 이제 허가를 미리 끊어놓고 원전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느닷없이 폭력적으로 그걸 끊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그렇게 밖에는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책 결정에서 3개월 유예주고 모든 걸 하지 마라. 7년 4개월 동안 신재생 에너지 생산하지 마라. 이런 정책이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예. 광주 지역을 그 정부에서 미래차 어떤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하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예. 한쪽에서는 지방 도시가 이게 어떤 국가 산업의 첨단을 좀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 자동차 산업을 광주 같은 서울에서 보면은 시골의 도시죠. 할 수 있냐 이렇게 보는데 광주가 지금 기아차하고요. 그 다음에 GGM이라고 광주형 일자리에서 나오는 그걸 합쳐서 자동차를 몇만 대 생산할 수 있는 도시인지 혹시 아십니까? 56만 대입니다. 이게 지금 광주 경제 전체 41% 아마 사실상은 거의 50%라고 보여주는데요. 통계상은
41%가 자동차 산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부장 특화단지를 100만 평을 한 것도 미래차, 특히 그 자율주행이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미래차, 또 UAM이라고 그 이 도시에서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지금 광주가 가장 앞선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특히 이제 광주가 중심이 되고 또 완성차에서도 기아 자동차를 중심으로 충분히 어떤 세계 자동차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도시로 지금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체코 원자력 발전 수주 관련해서 좀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게 좀 대박이다. 근데 반대로 야당에서는 이거 뭐 손해나는 사업이다. 실질적으로 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건설 때 UAE 원전하고 또 다르게 체코 원전에서는 60%를 체코 현지 기업이 참여한다는 조건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4조는 분명히 큰 겁니다. 두 기 건설에 64조인데 국내 건설하는 비용에 비하면 거의 한 2배 정도를 우리가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박을 터뜨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앞으로 남는 것 같지만 뒤로 미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체코 현지 기업이 60%가 참여한다. 근데 이제 그걸 자꾸 우리 국내 기업이 체코에다가 설립한 그 기업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전체 매출의 60%는 체코 관련 기업이 일으킵니다. 그럼 24조의 60%라고 봐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40%, 꼭 40%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40% 중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걸 지금 미국이, 웨스팅하우스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원전을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누군가가 통행세를 받고 있는 거를 더 큰 형이 받도록 해주는 이런 지금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바라카 원전에서 약 한 10에서 15% 정도를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적어도 웨스팅하우스는 10%는 가져갈 거다. 예. 그러면, 30% 남습니다. 30% 남는데 현지 인력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 국내 지금 4대 그룹 총수들이 함께 지금 따라갔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 패키지라는 것을 이제 산자부 장관이 갖고 가서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원 패키지가 뭐 상호협력과 관련된 거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체코하고 우리나라가 상호협력을 하면 뭔가 주는 쪽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따려고 하는 건데, 그냥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과연 24조 중에서 남길 수 있는 게 얼만가, 이런 건데, 아마 체코는 뭔가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체코가 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면 내년 2월에 우리 계약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 윤도등 세워놓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금 뭔가 더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24조고 또 원전을 수출한 중요한 계기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수출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이지, 우리 기술로 우리가 수출하는 것 자체를 우리 민주당이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배달업계 1위인 배민이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나 올려가지고, 9.8%로 올려가지고, 기존보다 3%포인트로 올려가지고, 이게 지금 되게 문제가 되면서, 그 관련 업계 쪽에 시위도 하고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지배적 풀품 사업자가 갑질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배민이 한 65% 차지하고 요기요가 20%, 쿠팡이츠가 15%, 거의 뭐 시장 전체를 배민이 차지하고 있는데, 10,000원을 팔잖아요. 배민에서. 그러면 한 3,000원 이상을 배민한테 지금 주는 구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예를 들어서 쿠팡이츠 쪽이
8%이기 때문에 우리도 9.8% 받는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시장 지배력이 절반보다 훨씬 더 되는 그야말로 3분의 2인 곳이 받는 것과 3분의 1이 받는 건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민은 어떤 게 문제냐면 그 받은 돈이 어마어마한 이익이 남는데 그 중에 4, 5천억을 지금 계속 독일로 해마다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독일 본사는 한 해에 2조씩 적자를 내는 회사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시장을 끌고 가는 갑질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법률들을 지금 내서 하고 있는데 국힘이 진짜 이런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면 정말 국민들의 정말 지탄 정도가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추방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정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항상 지금 뭐냐면 이런 어떤 규제를 하려고 하면 공정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에 우리가 낄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손을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정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장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으로도 막고 공정위도 막는 이런 구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대안은 지금 이제 그 공정 배달 앱들이 지자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는 앱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신한은행에서 하는 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배달의 민족은 우리 무슨 민족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독일의 그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의 자회사일 뿐이고 모든 이익을 또 더구나 가져가지 국내에 남기고 있지 않고 우리 국내 사업자의 고열을 빠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거 알고 새로운 저는 앱으로 갈아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가 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때에도 산자위 같은 경우 좀 초당파적인 어떤 운영으로 되게 좀 유명했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까요? 일하는 국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산자위거든요. 또 실제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초당파적 영역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에너지, 또 미래차, 전력망 이런 데서는 저희가 지금 힘을 합쳐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가 이거 뭐 느닷없이 그것도 석유공사 사장이 발표할 걸 대통령이 발표하는 이런 방식의 또 금액이 항공당 전체로 보면 최소한 5천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1,000억이 들어간다고 국민을 속이는 거. 또 체코 원전 문제, 또 탈원전 지금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전임 산자부 장관이라는 걸 다 증인으로 불렀다가 일부는 또 취소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 전력망 포화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힘이 너무나 이 당파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을 속이거나 정보를 제대로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야 될 산자에서 지금 싸우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문제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 무정부 상태인 데서 빚어지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사회적 비용이다. 저는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윤석열 정부를 하루빨리 퇴진시켜서 정부다운 정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산업발전,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 말씀은 이제 약간 정부적인 관점인데, 그거 외에 산자가 약간 친기업적인 어떤 운영을 한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은 국내 기업대로. 근데 이제 제조를 하는 순간, 이거 하나를 제조하는 순간 세계하고 경쟁해야 되거든요. 이 싸게 만드는 중국산과 경쟁해야 되는데, 모나미가 어떻게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업은 지금 세계적 경쟁, 특히 제조업체 하나 어떤 무엇을 만들더라도 세계 기업과 경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산자 중기는 기업들이 하는 것을 도와주는, 저는 친기업은 맞다. 예. 그러나 이제 그게 어떤 불공정한 관행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기업을 더 도와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5번. 네, 마지막 15번. 그 다음에 이제
한국경제신문 기자, 교보문고 상무, 또 한국경제TV 앵커, 또 이재명 당대표 정부 특보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또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실 계획이신지. 제가 우리 지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싸울 때는 용감하게 싸우고 일할 때는 유능하게 일하겠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성과를 내는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무도한 권력 앞에서는 용감하게 그 무도한 권력을 종식시키는데 가장 앞장서는 그런 국회의원의 역할로 22대 국회의원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드리는 희망의 메시지 딱 1분 동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그 뜨겁던 여름 폭염이 추분이 오자 가을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았듯이 윤 정권의 폭주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산업과 경제 또 문명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 시대에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유능하고 또 용기 있게 싸우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정진욱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유능하게 일하고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